애절한 첼로 소리에 이끌려 부모님 침실로 향했을 때 나는 엄마가 그저 홀로 슬픔에 잠겨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태우 아저씨도 있었다. 그는 엄마 곁에 무릎을 꿇고 마땅히 아빠가 봤어야 할 그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내 손에서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메마른 소리가 슬픈 연주와 그들의 죄스러운 침묵을 찢어놓았다. 두 사람은 경악하며 돌아보았고 우리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나는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았다. 18살의 나에게 가족이란 하나의 완벽한 건축 작품이었다. 나의 아버지 건축가 이강민은 바로 그 작품의 설계자이자 시공자이셨다. 그는 나의 자랑이었고 내 마음속에 굳건한 우상이었다. 우리가 사는 평창동의 고급 빌라는 아버지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빛과 자연의 숨결이 가득한 공간, 그가 보금자리라고 부르는 곳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쏟으셨다. 아버지는 바쁘셨다. 잦은 출장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는 일상이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 견고한 집을 통해, 비싼 학원비를 통해, 그리고 나도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치던 자랑스러움을 통해 표현되었다. 아버지가 집의 형체를 만드신 분이라면 어머니 윤수진은 그곳에 영혼을 불어넣는 분이셨다. 어머니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진정한 보금자리로 바꾸셨다. 그녀는 한때 재능 있는 첼리스트였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의 첼로와 꿈을 내려놓으셨다. 첼로는 여전히 거실 한편에 검고 윤이 나는 가죽 케이스에 담겨 위엄있게 놓여 있었다. 아름답지만 조용했다. 그때의 나에게 그것은 희생이 아닌 어머니의 우아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기념품일 뿐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공간 곳곳에 넘쳐 흘렀다. 뜨끈한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통해, 매일 바뀌는 신선한 꽃병을 통해,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다정한 눈빛을 통해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의 사랑은 완벽한 조화였다. 아버지는 세상을 만들었고 어머니는 그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셨다. 두 분은 불타는 사랑의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주말 저녁 아버지가 스케치 테이블에 앉아있고 어머니가 조용히 과일 접시를 깎아 옆에 놓아주는 모습에서 드러났다. 그들은 하나의 통일체였고 내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견고한 동맹이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그림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한 조각이 있었다. 바로 김태우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아버지의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나의 대부이기도 하셨다. 아저씨는 거의 가족의 일원이었으며 모든 중요한 저녁 식사와 휴가에 항상 함께했다. 태우 아저씨는 다른 색깔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가 견고함과 이성이라면 태우 아저씨는 섬세함과 예술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바흐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추상화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는 우리 가족을 더욱 완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아이라고, 견고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사랑의 요새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지극히 깨어지기 쉬운 상태다. 그리고 내 세상의 첫 실금은 큰 소음이 아닌 나직하고 슬픈 멜로디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엄마의 첼로 소리였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어머니가 다시 첼로를 켜기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 어머니의 그 열정에 다시 불을 지펴준 사람은 바로 태호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새 첼로 현을 가져오셨고 몇 시간이고 앉아 어머니가 옛 곡들을 다시 연주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수진 씨의 재능을 이렇게 잊히게 둘 순 없지.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아저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나 대신 해줘서 고맙네. 아버지에게 그것은 도움이었고 그때의 나에게 그것은 아름다운 우정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의 첼로 소리는 무언가 다른 것이 되어갔다. 어머니는 태우 아저씨가 집에 계실 때만 첼로를 켜셨다. 연주는 더 이상 온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단 한 명의 관객만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 주말 오후 아버지는 설계도면에 바쁘셨고 어머니와 태우 아저씨는 거실에 함께 있었다. 첼로 소리와 그들의 대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내가 마치 외부인처럼 느껴지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가끔 내가 거실로 들어서면
그들은 갑자기 침묵하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도 변하셨다. 집에만 계실 때에도 외모에 더 신경 쓰기 시작하셨다. 옅은 색이 들어간 립밤, 예전에는 쓰지 않으셨던 은은한 난초 향기. 어머니는 더 많이 웃으셨지만 그 웃음은 태우 아저씨가 농담을 할 때 가장 환하게 피어나는 듯했다. 휴대폰 또한 어머니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종종 문자를 보며 혼자 미소 지었고 내가 물으면 그저 무심하게 대답하셨다. 아, 그냥 엄마 독서 클럽 친구들이야. 모호한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형태는 없었지만 내 요새의 질서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 어머니와 태우 아저씨의 관계는 평범한 수준 이상으로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내 생각을 떨쳐버렸다.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지? 태우 아저씨는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고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엄마가 몇 년 만에 다시 기쁨을 찾으신 건 좋은 일이잖아. 아마 곧 있을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진 걸 거야. 나는 그저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고 내 요새는 여전히 예전처럼 견고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내가 단지 시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던 것은 곧이어 내가 목격하게 될 것들보다도 더 연약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의심의 징후들은 점점 더 잦고 명확해졌으며 가차없이 내 눈을 파고들었다. 모든 것은 태우 아저씨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던 어느 주말 밤에 더 악화되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기묘했다. 아저씨와 어머니는 우연히 함께 보았다는 클래식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버지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감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피곤한 한 주를 보낸 아버지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심지어 기분 좋게 말씀하셨다. 수진이가 자네처럼 예술을 이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태우야. 나는 영젠병이라서. 아버지는 천진하고 완전한 신뢰가 담긴 미소를 지으셨다. 아버지의 그 미소를 보자 나는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독서 클럽 모임에 가신다고 하셨다. 태우 아저씨도 약속이 있다며 일어섰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다. 나는 거실에 남아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어머니가 오늘 밤 클럽에 가져가신다고 했던 바로 그 책이 소파 옆 작은 책장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잊어버리셨거나 혹은 애초에 가져갈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다. 구체적인 거짓말. 더 이상 모호한 느낌이 아니었다. 절정은 그날 밤이었다. 어머니가 돌아와 독서 토론이 아주 즐거웠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욕실에 들어가셨을 때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태우 아저씨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반사적으로 내 눈은 잠금 화면에 떠오른 짧은 알림 메시지를 힐끗 보았다. 오늘 당신이 연주한 그 곡.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소. 연주? 독서 클럽이 아니라? 속이 뒤틀렸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자기 위안과 모든 변명들이 산산조각 났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프로젝트와 설계 도면에만 몰두해 계셨다. 아버지의 무심함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서운하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연민을 느끼게 했다. 그는 곧 산산조각 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느껴야 할 고통을 마치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그 강인한 남자를 바라보았고 차가운 결심이 내 안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영원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천진난만한 미소는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명령이 되었다. 아버지가 이 기만 속에서 계속 살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애매모호함, 막연한 불안감은 잔인한 진실보다 더 끔찍했다. 나는 스스로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수능을 위해 책에 머리를 파묻고 있어야 할 18살의 딸이 자신의 집안에서 비밀스러운 수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행동은 가장 죄스러운 행동이기도 했다. 바로 어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나는 어머니가 정원에서 바쁘게 일하며 거실에 휴대폰을 충전해둔 채 잊어버리시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나를 재촉했다. 나는 어머니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바로 내 생일이었다.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곧장 카카오톡 앱으로 들어가 태우 아저씨와의 대화방을 열었다. 최근 메시지들은 평범한 안부 인사뿐이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민감한 내용들은 삭제하신 듯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대화방의 사진 앨범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셀카 사진이었다. 어머니와 태우 아저씨가 낯선 카페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환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그것은 친구의 미소가 아니었다.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미소였다. 바로 그때 정원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들어오실 참이었다. 나는 경악하며 서둘러 모든 앱을 닫고 휴대폰을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뒤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책상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들어와 미소 지으며 과일 좀 먹겠냐고 물으셨다. 나는 책에 얼굴을 파묻은 채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감히 그녀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 사진이 증거였지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책을 반납하고 클럽 모임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이번에 나는 학원 보충 수업을 빼먹기로 결심했다. 고3 학생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막 떠나자 나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낀 채 조용히 뒤를 밟았다. 어머니는 도서관 방향으로 가지 않으셨다. 그녀는 조용한 예술가들의 동네인 삼청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나는 발각될까 두려워 계속 뛰는 심장을 안고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어머니는 골목 뒤에 숨겨진 작은 찻집 앞에서 멈춰섰다. 몇 분 후 태우 아저씨가 나타났다.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길 건너편 담벼락 뒤에 숨어 나무 창살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딱히 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다. 하지만 태우 아저씨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방식, 어머니가 그의 말에 웃음으로 답하는 방식, 그들이 함께 책을 볼 때 테이블 위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스치는 방식. 그 모든 것에서 외부인이 끼어들 수 없는 친밀함과 유대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아버지와 내가 없는 그들만의 세상 같았다. 나는 서울의 흩날리는 가랑비 속에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곳에 서 있었다. 모든 의심은 확인되었고 모든 희미한 희망은 부서졌다. 이제 남은 것은 벌거벗은 고통스러운 진실뿐이었다. 삼청동에서의 미행 이후 나는 고통스러운 불안 속에서 살았다. 감정적인 관계라는 증거는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거기서 멈췄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었다. 나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낸 결정적 단서는 바로 아버지의 생신날에 찾아왔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성대한 저녁상을 차리셨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집에 돌아오셨다. 태우 아저씨는 오후에 미리 전화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아쉽게도 선약이 있어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다. 가족의 분위기는 다시 따뜻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막 케이크를 자르려던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어머나 세상에. 주문한 케이크 찾아오는 걸 깜빡했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엄마가 잠깐 제과점에 좀 다녀올게. 제가 다녀올게요. 내가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는 이미 가방을 든 채 서둘러 대답했다. 너는 아빠랑 같이 집에 있어. 엄마 금방 다녀올게.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제과점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어머니는 자동차 키를 챙기셨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아버지께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뒤따라 나섰다. 나는 어머니의 차를 쫓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직감적으로 떠오른 한 장소. 저녁에는 꽤 한적한 작은 한강공원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내 예감은 맞았다. 나는 어머니가 가로등 아래에서 외투를 여민 채 홀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몇 분 후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섰다. 태우 아저씨가 내렸다. 그의 선약은 바로 이곳이었다. 나는 나무들 뒤에 숨었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태우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았고 이어서 내가 결코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가 그를 힘껏 껴안았다. 그것은 친구 사이의 포옹이 아니었다. 그리움이 가득 담긴 아주 꽉 찬 포옹이었다. 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이 서로를 놓아주었을 때 태우 아저씨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숙여 어머니의 입술에 키스했다. 아주 가벼운 키스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모든 것이 공감과 우정의 선을 넘어버렸다. 이것은 진짜 사랑이었다. 그들은 바로 내 아버지의 생신날에 키스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아내가 생일 케이크를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광경의 잔인함은 내가 어머니를 위해 생각해내려 애썼던 모든 동정과 모든 변명을 지워버렸다. 나는 그곳 어둠 속에 서서 가장 벌거벗은 배신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미소 지으며 물으셨다. 내 엄마, 케이크 제대로 사왔니? 나는 목이 메어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만 했다. 내 정신은 여전히 그 죄악된 키스의 이미지와 함께 강변공원에 갇혀 있었지만 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진실이 나를 덮쳤다. 제3자. 우리 가족 사이에 끼어든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김태우 아저씨였다. 태우 아저씨. 내가 어릴 때부터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 내게 첫 기타 코드를 가르쳐준 사람.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내 선물을 챙겨주던 사람.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유일한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 그는 적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배신을 만배는 더 역겹고 끔찍하게 만들었다. 내 마음은 기억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주말 밤들, 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대한 그의 칭찬들,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동안 아저씨와 어머니가 함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던 순간들,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여 어머니가 속상해하실 때 곁에서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태우 아저씨. 내가 한때 아름다운 우정, 가족 같은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른 빛, 병적이고 기만적인 빛 아래에서 다시 보였다. 모든 기억이 오염되었다. 그는 가족의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였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우리 집의 균열 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나는 문득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를. 나의 아버지. 좋은 남편이자 멋진 아버지였지만 그는 설계도면과 경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바로 곁에 있는 여자 또한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태우 아저씨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바로 그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이 비극을 더 이상 단순한 선과 악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외로움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갈망에 대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손에 쥔 진실은 이제 더 무거워졌다. 그것은 단지 어머니의 외도에 대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쪽에서 아버지를 파괴할 비밀이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그가 신뢰했던 가장 친한 친구마저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을까? 파트.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지속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매번의 식사, 매번의 대화는 어설픈 연극이었다. 그리고 폭탄은 터졌다. 화창했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버지는 기분이 아주 좋으셨다. 그는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거실의 공용 서랍장에서 오래된 지도를 찾던 그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는 앨범 더미 뒤에 숨겨져 있던 짙은 파란색의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태우 아저씨가 강변공원에서 어머니에게 주었던 바로 그 선물 상자였다.
수진아, 아버지가 약간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당신 비밀펜이라도 생긴 거야?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 나오셨다. 아버지 손에 들린 상자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 그거 클럽 친구가 준 선물이에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어머니의 당황한 반응에 아버지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어머니를 그리고 상자를 번갈아 보았다. 바로 그때 내가 내 방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한 은으로 된 음표 모양의 브로치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 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카드를 꺼내 읽었다. 나는 그 위에 쓰인 부드러운 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서 있었다. 나의 첼리스트에게 당신의 음악이 절대 침묵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개의 이니셜이 겹쳐져 있었다. K, T, W. 김태우. 공간이 돌처럼 굳어졌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나를 보았다. 그는 내 눈 속에서 고통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진실을 읽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깨달음으로 변해갔다. 태우? 아버지가 속삭였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찬 확인이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폭풍은 요란한 포효가 아닌 치명적인 속삭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상륙했다. 우리가 그토록 유지하려 애썼던 거짓된 평화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아버지의 속삭임은 무겁고 치명적으로 공중에 떠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고 그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왜?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혼란과 고통, 그리고 밑바닥까지 배신당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다. 왜냐고요? 나한테 왜냐고 묻는 거예요. 그녀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요, 이강민 씨.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있기나 해요? 아니면 그저 주부, 당신 아이의 엄마, 당신이 직접 설계한 집안의 그림자로만 본 건가요?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으르렁거렸다. 처음에 평정심은 산산조각 났다. 난 당신에게 모든 걸 해줬어. 모든 거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은 내게 멋진 집을 줬죠. 맞아요. 쓸 돈도 줬고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시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가 행복한지 물어본 적도 없다고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집안의 장식품이 아닌 한 여자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수진, 당신의 배신을 정당화하지 마. 아버지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다가섰다. 당신은 내 가장 친한 친구랑 잤어. 바로 이 집에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머니도 맞받아 소리쳤다. 그럼 당신은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요? 내 첼로가 몇 년 동안 먼지에 쌓여 있었는지 알아요? 내 꿈에 대해 마지막으로 물어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고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전의 어설픈 거짓말들은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벌거벗은 고통스러운 진실들이 대신했다. 어머니의 외로웠던 세월, 아버지의 무심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터진 독의 급류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어쩔 수 없는 목격자였다. 그만하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힌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고통스러웠다. 나의 강인했던 남자는 이제 배신감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잔인한 선택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사이로 끔찍한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만약 내가 더 일찍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아니면 내 침묵이 그들을 이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 일조한 것일까? 나는 그들의 딸이었지만 이 순간 나는 희생자인 동시에 공범처럼 느껴졌다. 언쟁은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며 끝이 났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고 얼굴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태우 아저씨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이후 어떤 고함 소리보다도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방을 감쌌다. 더 이상 우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것의 폐허 속에 서 있는 세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마치 공기처럼 지나쳐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랍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서류들이 가방 안으로 쓸어 담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마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몇 분 후 아버지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어깨에 재킷을 대충 걸친 채 걸어 나왔다. 그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어디 가요? 어머니가 속삭였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희미한 공포가 느껴졌다. 아버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거짓의 무대로 만들어버린 이 집에서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열고 떠났다. 문이 닫히는 건조한 철컥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버지가 떠났다.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격렬한 통곡이 아니라 힘없고 절망적인 흐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거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설계한 빛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생일 저녁 식사의 향긋한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다. 거실 구석의 어머니의 첼로는 마치 장례식에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의 보금자리는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침묵과 고통의 메아리로 가득 찬 차가운 공간만이 남았다. 나는 그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그 무엇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떠난 그날 밤 이후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건축작품인 평창동 집은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다. 집안 구석구석마다 이제는 오염되어 버린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몇 주 후 어머니와 나는 이사를 했다. 우리는 빌라를 팔고 내 방 창문으로는 맞은편 집 베란다만 보이는 마포구의 평범한 아파트로 옮겼다. 우리 가족의 붕괴는 단지 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삿짐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가꾸시던 정원의 소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다.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두 여자만의 세상에서 살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도 암묵적인 긴장감도 없었다.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강한 척하려 애쓰셨지만 나는 그녀의 내면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첼로를 켜지 않으셨다. 첼로는 이삿짐과 함께 옮겨왔지만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배신당한 열정의 말없는 증거물처럼 우리의 역할은 뒤바뀐 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고 약 드시는 것을 챙겨드리며 한때 나의 온 세상이었던 그 여자의 버팀목이 되어주려 노력해야 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침묵 속에서 더 가까워졌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더 멀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동맹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두 개의 이름, 아버지와 태우 아저씨를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 이름들은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 그는 내가 매월 둘째 주 주말마다 만나야 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어색한 카페에서 만났고 대화는 오직 내 학업에 관한 이야기만 맴돌았다. 내 마음속의 영웅이라는 동상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지치고 후회로 가득 찬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내몬 아버지의 무심함에 화가 나면서도 어머니의 선택에도 화가 났다. 나는 그 중간에 끼어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고 그래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나와 부모님 두 분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깊은 심연이 존재했다. 붕괴의 여파는 학교까지 나를 따라왔다. 소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졌다. 쟤네 엄마가 아빠 친구랑 바람났대. 아버지가 그 유명한 건축가 이강민이라며. 진짜 창피하겠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속삭임들을 지나쳐가는 법을, 못 들은 척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 모든 말들은 바늘처럼 내 자존심을 찔렀다. 나의 요새는 무너졌고 이제 나는 나를 가려줄 아무런 벽도 없이 바깥 세상과 마주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처음의 충격은 가라앉았고 결코 그치지 않는 가랑비처럼 끈질긴 슬픔만이 남았다. 나는 점차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낡은 앨범을 뒤적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오게 할 기적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을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다. 그것은 마지막 수용의 행위였다. 과거는 정말로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그 수용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랐다.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랑, 우정, 신뢰, 한때 내 눈에 반짝이던 그 모든 개념들은 이제 회의감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의 부모님을 보며 생각했다. 저분들도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보며 생각했다. 저게 진심일까? 어머니의 외도는 내게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가장 다정하고 친숙해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삶에 대한 나의 시선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아버지처럼 위대한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은 이제 씁쓸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 이 충격은 나를 강제로 성장시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정이었다. 나는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더 폐쇄적이고 무뎌졌다. 나는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었다. 수능의 압박감은 이제 단지 나의 미래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어머니를 돌보고 그녀가 다시는 어떤 남자에게도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나는 스스로 벽을 쌓았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신나게 자신의 아빠 친구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아저씨가 자기에게 멋진 생일 선물을 사주었다는 것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나는 툭 하고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조심해. 친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삼청동에 가랑비 내리던 그 오후에 순수함, 믿음, 그리고 내 마음의 한 조각이 영원히 죽어버린 대가로 얻은 성장이었다. 몇 년 후, 늦겨울의 어느 오후, 나는 대학교 근처의 작은 자취방에 앉아 유리창 위에서 녹아내리는 첫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말고사가 막 끝난 그 고요한 순간, 나는 문득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셨다. 재결합도 자식을 위해 억지로 버티는 상황도 없었다. 아버지가 지으셨던 완벽한 건축 작품은 무너졌고 그 후 우리 각자는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어머니는 서울을 떠나셨다. 그녀는 조용한 바닷가 도시로 이사해 아이들을 위한 작은 첼로 교습소를 여셨다. 가끔 어머니는 내게 바다를 찍은 영상을 보내주시곤 했다. 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더 마르셨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미소는 참으로 평온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의 음악을 되찾으셨다. 아버지는 서울에 남으셨고 여전히 성공한 건축가이셨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의 사무실은 규모가 줄어들었다. 태우 아저씨는 우리 삶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아버지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사셨다. 우리의 주말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덜 어색해졌다. 가끔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말들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한때 어머니를 증오했고 그녀의 선택을 경멸했다. 아버지를 연민과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간은,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경험들은 그 격렬했던 감정들을 닳게 했고 그 자리에는 그저 조용하고 슬픈 이해심만이 남았다. 나는 용서했을까? 아마도 그런 것 같다. 나는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외로움을.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의 무심함이 아니라 그 또한 삶의 야망에 휩쓸린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용서는 잊는다는 뜻도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자신만의 상처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었다. 가족, 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견고한 요새가 아니다. 그것은 결함투성이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연약하고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흠없는 완벽한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졌을 때 그 파편들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눈이 그쳤다. 나는 펜을 들어 미완성이던 스케치를 계속했다.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햇살을 받아들일 아주 큰 창문들을 가진 작은 집. 아무리 거칠다 해도 진실의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었다.